제 전공은 이제 축산환경 쪽입니다. 학부는 축산학과 나왔고 석박사를 이제 대기 쪽으로 해서 온실가스 기후변화 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은재 교수님 밑에서 좀 수업을 받아서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김연아 회장님이 이제 떠나셨지만 제가 진짜 제 연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변환점이 된 게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한우자조금에 그 민경찬 위원장님 계실 때, 지금 협회장님이시지만 그 다음에 그 최은재 교수님하고 같이 그 축산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 과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정책과 그 제가 농촌진흥청에 2007년부터 13년까지 있었는데 그때도 과제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 과제는. 왜냐하면 과학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축산가원에서 그걸 발표하면은 소비자 단체랑 생산자 단체가 뛰어들어올 것 같고, 이제 그랬던 것이 제가 이제 과제를 하면서 1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 환경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면 기본적인 거는 생태학입니다. 우리 축산의 생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축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축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비자들과 축산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시켜야 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관련해서 그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는 4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 축산이라는 것이 축산업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받아들여진 것은 영향이 어디서 왔느냐. 세 번째, 그렇다면 축산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끝이냐, 우리가 생각의 범위가 좀 좁은 것은 아니냐, 넓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슈가 많이 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온실가스에 대한 것도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아니라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비자들께 접근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물의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쌀을 하나 먹었을 때, 감자를 먹었을 때, 축산물을 먹었을 때 에너지가 기준으로 환경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좋아하기 때문에 축산물 1kg을 만들었을 때 환경 오염이 얼마나 됩니까? 또는 칼로리 1000칼로리를 만들었을 때 오염은 얼만큼 나오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근데 축산물과 이제 소비자들도 그렇고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축산물의 가치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합 영양제로 볼 것이냐, 여기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곡물 자체는 기본이 에너지 식품이에요. 그 단백질 공급 식품은 콩가, 두가류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종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영양학자들의 또는 축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꺼려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 콩 먹으면 되죠. 지방 식용유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최은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축산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대항해 시대 때 선원의 50%가 죽어나가는 게 비타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타민 A. 근데 그거는 조금만 딴 거를 먹으면 금방 낫는 병이었어요. 몰랐던 거죠. 즉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게 없는 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물은 대부분이 환경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많은 것을 소비하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나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것들에서 농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영양에 우리가
NPK라고 하고 있는 경종에서 얘기하는 식물을 키울 때 NPK가 있어서 그걸 주면은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뉴트리언트가 없으면 자라질 않아요. 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그렇게 퇴비를 많이 집어넣는 이유가 그것을 하는데 화학비료는 어쩔 수 없. 화학비료 갖고는 어떻게 과일 맛을 좋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시각 자체가 타인의 눈에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 이제 발표 안 하셨지만 우리 최원재 교수님이 키스 박사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게 이제 축산물 많이 먹으면 나빠져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하셨던 분이 그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에 잡혀 있는데 이걸 깨야 됩니다. 어떤 걸로? 종합 영양제다.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하고 고급 단백질 이런 얘기하면요, 소비자들은요 아는 얘기잖아요.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흥미가 하나도 없어요. 뒷말 듣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환경 오염 산업이다. 노 이렇게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환경 오염 산업이 맞아요. 단 인간이 만드는 모든 산업은 오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 오염 산업으로 축산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왜? 나중에 나오겠지만 축산은요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치 인식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치란 무엇이냐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매슬로우의 5단계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씁니다. 물론 이것도 그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만 첫 번째, 먹고 살기 위한 것에서 안전한 식품, 그 다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남들에게 존중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 식품의 역할이고,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자아실현, 도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축산 쪽에서 도덕적 관점으로 나타내는 것이 동물복지예요. 그 다음에 친환경이 됩니다. 저는 친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경 친화라는 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자아실현에 도덕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덕이 들어가는 순간 딱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것. 즉 도덕이라는 얘기를 나와가는 순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과 반대 의견하는 순간 비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까 이제 최은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양육이요, 인기 끄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배양육을 누가 먹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먹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양육은 지금 엄청 비싸서 먹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몸에 좋은 걸로 만들었다면. 그런데 배양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밑에서 두 번째인 안전입니다. 즉 도덕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자신의 안전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도덕적 개념과 안전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식품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인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양육이 나왔어? 안전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아까 이제 소비자 고객 네트워크에서 김연아 회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 축산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돈입니다.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도덕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배양도 그렇고 동물복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소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나는 가치 소비를 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인스타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주는 걸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은 정치 프레임이라고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창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옮기면서 볼 수 있고, 또 남들에게 내가 보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축산물인데 왼쪽은요 프로즌 요거트에 20% 지방이 들어있는 요거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트는 80%의 지방을 뺀 요구르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이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fre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이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좋게 생각을 해요. 도덕적인 건 좋죠. 근데 도덕은 시대와 사회마다 다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상품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갖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축산은 마케팅을 못해요. 잘 못합니다. 축산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만 얘기해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건 됐어. 이제 나는 다른 가치를 원해. 너네는 이걸 나한테 이 가치를 줄 수가 있겠니?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의 비대칭, 편향 확증이에요. 자, 키워서 잡아먹는 고기는 안 돼. 식탁 점령 나선 친환경 대체육. 이유 소비자들은 안전한 재배육, 컬티베이티드 미트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지배종이 저는 이거 못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왔다는데 상용화 누나비 돼 있고 확증 평양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심리 현상이며 전문 매체를 통한 축산물 정보 습득, 소비자 긍정 인식 효과가 가장 크다. 이건 이제 축산신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한 번 결정이 돼서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었을 땐 그게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보십시오. 생각 주제 하나. 축산물과 식물 기반 대체 인조식품인데요. 저는 대체 식품보다는 인조식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에 한번 이거 공청하듯이 이렇게 의견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공문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용. 왜냐면요, 이게 언어의 기술입니다. 대체를 한다는 것은요, 동등 호환 아니면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를 한다는 것은. 대용한다는 것은요, 마지못해서 쓸 가능성이 있는 게 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하시는 분들이요, 언어와 프레임을 진짜 잘 만들어요. 저도 환경을 하지만 환경론자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프레이밍입니다. 단어를 명확하게 해서 선점을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체육하면 고기를 대체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대체육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 거냐면 고기에 갖고 있는 이점들이 갖고 있을 거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만든 게 차이가 많은데 계란, 닭고기, 우유, 치즈, 고기에서 적어서 이제 논문 쪽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제가 카피해서 온 겁니다. 그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목적에 따라서 대용으로 쓸 수는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되냐? 생각 주제를 볼게요. 자, 히토류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히토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축산물은 종합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원의 무기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우리 산업이 망가질 수 있다. 축산도 자원의 무기화가 있습니다. 자, 국가 안보의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히토류의 딜레마는요, 채광 과정에서 토양 및 환경 파괴. 축산물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방목을 하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럼 풀에 영양분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쌈밥을 먹고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쌈밥집에 가서 쌈밥을 몇 그램을 먹어야 이만큼의 건강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미량 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식물을 먹으면 내 건강에 좋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쌈밥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건데 쌈밥집에 가서 쌈만 먹고 오면 쌈만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죠. 그러니까 뭐냐? 히토류는 땅 속에 조금 들어있지만 희귀하게 퍼져 있지는 않아요. 다 있습니다. 히토류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히토류 하려면 긁어 모아야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빼고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근데 땅 속에는요 방사능 물질도 있어요. 그 자연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같이 농축이 됩니다. 그 땅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있는 땅도 긁어야 되고 여기 있는 땅도 긁어야 되잖아요. 축산이 욕먹는 게 뭐죠? 여기 있는 것을 밀어버리고 뭔가를 심어서 그거를 축산을 쓰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근데 보시면 채광 과정에서 토양 파괴하죠. 사료 생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토양 이용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파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제 과정에서 비산먼지도 있고 여러 오염물질이 나와요. 축산도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산업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산업도 오염물질이 나와요. 근데 히토류와 축산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히토류는 국가를 위해 반드시 국가에서 일정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물질이고 축산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서 수입해서 생산을 줄여야 된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처음에 접근법이 달라서 그래요. 축산은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히토류는 이게 있으면 전기차도 되고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히토류가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따지고 봐서 같은 조건으로 보면 똑같이 나빠요. 기준을 따지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티 축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 졸업생이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3년 동안 하는 게 이 안티 축산입니다. Just Transition이라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건강적 이슈, 환경적 이슈, 그다음에 동물적 이슈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 환경, 동물복지와 그 여러 가지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그 사이에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반론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 지식이 있는데 정리하신 분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던져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걸 쓰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데이터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은 FAO입니다. 세계 식량기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받죠. 오른쪽 것은 그냥 연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은요 똑같은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정과정 평가라는 방법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축산물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한 모든 자원적 이용성에 대한 환경 오염을 계산한 겁니다. 그게 FAO에서는 11에서 20% 사이고요. 저쪽에서는 50% 사이입니다. 자, 어떤 걸 쓸까요? 저것도 잘못됐어요. 원래 방구는요 온실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 트름에서 많이 나오지. 근데 사람들이 똥을 보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인 요법으로 엉덩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51%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축산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가능한 한 끌고 모았어요. 그래서 51%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산업은 오염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축산이 51%의 오염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축산이 산업의 51%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이 없어지면 산업의 51%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숫자 계산이니까 오염량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정과정 평가는요 생애주기 평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원료 물질부터 폐기까지 우리는 곡물을 키우고 목초를 키우는 거에서 폐기까지 우리가 먹어서 없애는 것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과정 평가는요 밑에 있는 오염의 합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우 협회장님도 계신데 협회장님 소 팔았을 때 이득을 곡물을 수입해오는 사람들의 이득까지 다 가져가시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즉 오염물질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우리 국가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인벤토리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과정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정과정 평가 방법에서 오염물질이 이만큼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그것 때문에 경제성이 얼마만큼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과정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요 오염물질을 조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나온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회사에서 합니다. 단일 회사에서.
단일 회사에서 오염물질을 줄여야 되니까 내 회사가 갖고 있는 데서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가전 평가의 목적입니다. 근데 환경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 환경의 오염성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축산이 없어지면 저 경제 가치도 다 없어지는데, 경제 성장률이 1%만 떨어져도 나라가 망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까지 축산을 없애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나라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 생각을 안 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도덕적인 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아까도 그림이 있었고, 이게 오른쪽에서 젖소의 계산법은요, 정가정 평가의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는요, 연료 사용량이에요. 좀 뭐 차이가 보이시나요? 즉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2배, 닭고기 4배 온실가스 배출한다. 당연하죠. 걔네가 그렇게 사는 애들이니까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그 아까 FAO에서 얘기했지만 가축을 키우는데, 아까 소 같은 이렇게 키우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18%가 축산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가전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가 보고서는 이제 각 항목별로,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축산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 1.3%가 나요. 근데 아까 자동차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몇 프로나? 국가의 13.4%입니다. 물론 에너지 사용량은 또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계산하면 다르긴 하지만 그래요. 왜? 방법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 국민은 신뢰를 해요. 특히나 레가시 언론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은 믿습니다. 근데 믿어도 숫자는 믿지만 그 숫자는 맞아요. 근데 비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아나요?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안 가르쳐 주세요? 기사가 길면 안 읽어요. 그렇다고 거짓된 정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정가전 평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오염이 됐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한번 봐보자.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가 뭔가 소비한다는 것은요, 낭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에너지를 먹어도 낭비가 생기듯이.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하나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10분의 1만 가져갑니다. 10분의 9는 사라져요. 즉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겁니다. 생태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 자원이, 효율이. 즉 상위 단계로 갈수록 손실량이 발생을 해요. 자, 축사는 사람 바로 밑에 있는 상위 포식자예요. 그럼 그 전까지 쓰는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게 뭐 재활용을 하든지 쓰레기장에 가든지 할 텐데요. 식량이 보시면 미국에서 3분의 1이 버려져요. 이게 뭐가 되냐면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자원들, 에너지가 모두 다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푸드로스와 푸드웨이스트는 뭐냐면 식품 가공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푸드웨이스트는 우리 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B급, C급, D급을 A급으로 올려놓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걸 얘기하는데요.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을 잘 이해를 못해요. 리사이클링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리사이클을 하면 환경에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리사이클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자원을 뽑아낸 것을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할 때 오염이 발생합니다. 재사용 과정에서. 물론 새로운 자원을 뽑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재활용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나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PET병 갈아가지고 옷을 만들면 입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슈를 하기가 좋아요. 그린워싱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 거죠.
근데 축산업은요, 보시면 가축을 위한 사료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이거나 풀, 먹지 않는 것, 우리 식품하고 별로 관심이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 이런 거를 갖고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예요? 10분의 1만 올라갔던 어느 산업 구조에서 10분의 9가 남아서 버려질 자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축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뭐라고 하냐, 정의로 보면요, 업사이클링이에요. 맨 밑에 보십시오. 시장 수요가 업사이클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재활용 제품만큼 산업적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축산은요, 재활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버려지는 것을 다 우리는 고급 식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축산의 역할입니다. 즉 산업에서 다른 분야의 오염 물질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분야에서 고가의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산업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단점, 오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다른 산업의 오염을 갖고 와서 우리가 좋은 거 만들어내고 오염 물질을 더 조금 만들어내는데 더 욕을 먹는 게 축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고기가 좋다, 맞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축산의 위치는요, 식물 생산,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건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이제 거기서 우리 그 생물체 내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필요 성분들을. 그 다음에 부산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FAO나 UN에서도요, 서큘러 어프로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했었던 자연순환 또는 자원순환 농업과 비슷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가 있으면, 오염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폐수 처리를 하면서 자원을 퇴비나 이런 것도 만들어내지만 RG라든지 마이크로 RG라든지 갖고 있어서 에너지원, 지방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요소는 다 있어요. 단지 시장이 무르익지 않으면 쓰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는 상추보다 값싼 음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왜? 질량적으로 먹은 게 다른데, 소비한 게 다른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축산물은 그만큼 우리가 소비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 효율적인 산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축산물이 싼 가격은 가축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 가축이 먹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것을 최소한의 가격으로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로요,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 쪽에서 농식품부에서 지면은 톤당 1억 원의 계산법을 써요. 환경부는요, 한 10억도 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다음에 저탄소, 탄소 중립이 있는데요. 저탄소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탄소 중립은 0이 되는 것 같고, 둘 중에 어디가 온실가스에 더 온실가스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우리 학생들은요, 오른쪽을 얘기를 합니다. 중립이니까 0. 근데 탄소 중립에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보내도 다른 쪽에서 감소한 걸 사오면 더하기 빼기해서 0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넷 에너지, 그로스 에너지, 넷 에너지에서 넷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호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탄소 기술이 실제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탄소 기술을 써도 안 되는 것은 이제 다른 쪽에서 사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축산이 이용당합니다. 축산의 온실가스는 메탄하고 아산화질소고요. CO2는 온실가스로 안 봐요. 이게 원래 온실가스인데 정의가 그렇습니다. 왜? CO2는 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는 에너지 분야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인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축산은 1.3%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돼요, 농업이 3%도 안 돼요,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분야는 다른 쪽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벤토리 상에선 그래요. 그래서 정가전 평가에서 나온 값도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인벤토리에 나온 값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출되는 것보다 과대로 공격을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축산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한우 사육을,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경찬 회장님이 계실 때 저희가 작업한 거기 때문에
퇴비와 액비와 정화처리 현기성소와 고체 연료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축 분열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실가스를 줄여요. 그리고 악취도 줄입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도 대체하고 화석 연료도 대체하고 환경 정화에도 이바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산한 걸 쓰지 않아요. 소비자가 쓰질 않습니다. 농민들이 쓰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경 쪽에서는. 그러니까 축사는 토양탄소를 증가시켜요. 온실가스의 기본적인 것은요, 땅 속에 있는 게 땅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땅 위에 있는 걸 땅 밑으로 집어넣겠습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자기 몸을 만들고 그걸 땅 속에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그 토양에서 계속 탄소를 늘리는 겁니다. 그 경종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화학 비료를 쓰는 거고요. 화학 비료를 쓰면은 미생물들이 땅 속에 있는 탄소를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땅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탄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분뇨예요. 근데 분뇨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람도 곡식을 먹는데 사람이 먹는 분뇨는요, 정화 처리가 돼서 바다로 가요.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새 기생충약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분을 안 쓰기 때문에 기생충약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단 하나 남는 것은 분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뇨를 땅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토양에서 탄소가 없어져요. 두 번째, 식물은 NPK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뉴트런트를 먹어요. 미량 광물질을. 그게 어디 있어요? 똥에 있습니다. 왜? 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집어넣지 않으면 땅 속에 마이크로 뉴트런트가 없어져요. 그러면 걔네들도 비타민이나 이런 걸 먹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맛있는 과일이 나오지 않아요. 곡식이 나오지 않아요.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의 역할이라는 것을 퇴비에서 NPK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화학 비료랑.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까 고기랑 똑같습니다. 마이크로 뉴트런트로 얘기해야 돼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미량 영양분이 필요하다. 고기든 우유든 분뇨든. 그래서 지속가능한 축산에서 유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위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유엔 걸 갖고 왔습니다. 유엔에서 지속가능 목표가 17가지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요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요. 오른쪽 그 왼쪽 동그라미에서 그린은 기회적 요건, 빨간 거는 우리한테 도전적 요건이에요. 근데 봅시다. 축산의 효율성 증대라는 것은 뭐 사료 효율성도 있고요, 에너지 투입이 덜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축 분뇨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빈곤 퇴치, 기하 종식, 건강과 웰빙, 지속 가능한 소비,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다 들어갑니다. 즉 축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고 효율성만 올리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축산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축 분뇨 공기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되고요. 바이오가스 하려면 공기가 안 새나가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창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담백, 저메탄 사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메탄을 줄여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농업에서 줄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은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식량, 뭐 푸드 시큐리티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 안 쓰고요. 유엔에서는 식량 안보가 아니라 식량 주권, 소버레인이라는 말을 써요. 즉 어느 국가에서든 기후 변화가 있든 뭐하든 식량에 대한 이 나라의 식량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식량 안보랑 식량 주권이 뭐가 다르냐? 식량 안보는 사올 수가 있지만 식량 주권은 사올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주권, 그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에너지 안보는 내가 사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축산 효율성은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산이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라든지 자원 투입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산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얘네들은 왜 근데 빨갛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고 기술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지 않아요. 왜? 이건 어디 거예요? UN.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개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적으로 성숙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재 정부에서 하는 거,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다 맞아요. 단지 이거를 조금만 더 튜닝을 하면 훨씬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이제 just transition이라는 게 있는데 공정 전환.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공정. 정의로운 전환. 이제 just transition이 이제 번역을 하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게 just do it 나이키에서 얘기는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justice처럼 공정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거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산에 대해서는 피해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세뇌당해서 그렇습니다. 왜? 식량 안보 때문에 그래요. 사오면 된다. 우리가 고기 소비량이 많은데 어떻게 맞춰? 사왔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했느냐?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안 어느 사람, 노동자, 장소, 부문, 국가, 지역이 뒤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축산은 축산 하나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엮여 있고 축산이 가장 밑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받아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주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자신의 식량과 농업 시스템, 자, 축산 비상식량이죠. 나중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소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닭을 키워야 돼요. 그럼 닭은 뭐 먹죠? 곡식을 먹어요. 그러면 소를 덜 키우고 닭이나 돼지를 많이 키우면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아마존에 있는 숲 허파라고 하는 것이 다시 되돌려질 수 있을까요? 걔네들은 곡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닭하고 돼지는. 그럼 나중에 가면 소를 키워야 됩니다. 진짜 환경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일 수가 있는 게 소잖아요. 한 단계만 넓게 생각하고 두 단계만 깊게 생각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뇌당해 있습니다. 환경론자, 영양학자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세뇌가 당해 있는 거예요. 봅시다.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축산 강국이죠. 축산을 없앴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농업 배출의 49%,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농업 배출량의 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축산을 없앴더니 25%밖에 안 줄었네. 왜? 새로운 온실가스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풍선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화학 비료 생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건 폐기가 됐으며 곡물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땅의 경작지가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작지와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작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작지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작지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에어로볼 랜드라고 해가지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이제 규모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초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배출량의 약 2.6%밖에 안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탄수화물 먹으면 뚱뚱해집니다. 에너지 과다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과다. 왜? 곡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 식품입니다. 즉 단백질과 지방을 맞추려면 에너지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남는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만들어지겠죠. 영양 보충 제 없이는 영양 불균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식물성 식품만 이용했을 때는 곡물 소비량이 2배에서 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양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명 셀럽들이 저런 걸 하는 겁니다. 너넨 못해, 난 할 수 있어. 나는 관리가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좋아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최훈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산이 되면 점점 정크푸드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오염을 줄이고 있다는데 진짜 그러냐? 보십시오. 식품 경종 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축산이 먹으니까 축산의 환경 분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산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축산이 부산물을 안 가져가는 순간 뭐 어떻게 되느냐? 경종 식품 산업이 부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 오염 물질이 축산이 가져갔던 게 어디로 가요? 본래 나왔던 애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두박, 소랑 돼지가 안 먹으면 그 기름도 많고 단백질도 많은 걔네들 환경적으로 분해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바이오 리파이너리, 소가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시킨 다음에 그걸 몸에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뒷동에 딱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CJ에서 콩기름 팔고 대두박 팔고 그 오염물질 처리 안 하고, 그러니까 콩기름이 싼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CJ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 콩기름 비쌀 겁니다. 옥수수 기름 비쌀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축산인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축산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축산이 아니라 축산업입니다.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기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축산에는. 그래서 축산의 가치, 영양뿐만 아니라 자원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축산은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애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1차 산업,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 필터 브러쉬를 지금은 이제 화학으로 뽑는데 이게 고급은 또 이제 털 같은 걸로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거를 쓰는 게 좋은 거지, 대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서 자연에서 자원을 채취해서 다시 만드는 게 환경적이냐? 또 제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 새로운 고라니들이 많잖아요. 찡찡이들. 제가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왜 타세요? 아, 이게 개인적으로 시간도 되고요, 친환경적입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역에서 학교까지 오는 버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싱싱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싱싱이 타고 가면 역에서 학교까지 오는 버스는 에너지는 똑같이 낭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싱싱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은 또 캤을 겁니다. 싱싱이를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를 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타시는 게 버스를 타는 것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싸고 편합니다.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덕적인 게요, 경제적 이득을 나의 편안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시켜야지만 우리 축산이 앞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리를 정확히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은 고기 산업, 우유 산업이 아닙니다. 축산은 가장 밑에서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나마 덜 오염시키는 게 축산인 거예요. 모든 산업은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싱싱이랑 똑같은 거예요. 산업은 오염시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못 받았던 거는 이제부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